저녁 8시 여덟 평의 조그마한 이 공간에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자,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야, 그 4월까지는요. 춘곤증 때문에 좀 나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밥 먹고 나면 너무 졸리고 그랬는데 근데 5월 들어오니까 확실히 좀 바뀌는 것 같고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예, 입맛이 돌아. 그 큰일이에요. 되게 너무 돌아왔어. 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잖아요. 원래 여름을 대비해서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꼭 맞아요. 그때 입맛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그 자연의 타이밍이 되게 신기하죠. 힘들어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입맛이 돌아왔다 하기에는 저는 입맛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언제 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입맛 없을 때 입맛 돌아가는 음식 뭐 이런 걸 TV에 소개해주면 입맛이 없다는 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아니 근데 사장님은 또 네.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미식가시잖아요. 네, 그런 오해들이 있죠. 미식가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식가로 알고 있는 것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 네, 그냥 애식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요맘때쯤 요 음식 꼭 먹어야 된다.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그 봄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봄 지나치면서 이제 초여름으로 갈 때 항상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도다리 쑥국. 도다리 맞아. 쑥국. 도다리 쑥국. 그리고 그건 꼭 통영에 가서 드셔야 돼요. 통영에 가서 그 바닷바람 맞은 그 쑥과 이제 막 올라오는 신선한 도다리 이렇게 진짜 아무 양념 넣지 않고 맑게 끓여내는 그 국물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제 고향 동네가 바로 네. 그 옆 동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 도다리 쑥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뭐 햄, 소시지 이런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철 음식이 어딨어요?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뭐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면은 요즘 뭐 미식 여행가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음식을 좀 뭔가 즐기고 관심이 높아졌다. 네. 그만큼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음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죠. 자, 오늘 과학 토크를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 소개해드립니다. 안주현 과학 선생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안주현입니다. 생물학과 과학교육학을 전공하고요. 학위 후에 지금은 현장에서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을 정리하자면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 귀여운 생명체에 대해서 귀여운 생명체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이 더 귀여운 생명체라는 게 정설이죠. 귀여운 생명체라면 이제 학생들을 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너무 스윗하시다, 진짜로. 저는 그 본인 얘기를 이렇게 그 소개하시려고 그런 줄 알고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물론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네. 아무래도 저보다는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이 훨씬 더 귀엽지 않을까요? 근데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생들 중에 남자 고등학생들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최면을 그시는 거예요. 남자 고등학생을 학생들을 귀엽다라고 이쁘다, 지금 귀엽다 안 네. 하면 어떻게 가르쳐요? 아니 뭐또 귀여울 수도 있지요. 살짝 더듬으셨는데 수도 있지요. 1대1로 얘기해보면 다들 귀여운 귀엽죠? 면들을 그럼요. 잘 가지고 잘 있더라고요. 보면 됐어요. 잘 네. 보면. 잘 보면 있어요, 잘 보면. 키는 막 이렇게 큰데 또 얘기해보면 또 애기죠. 그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맞아요. 과학 선생님이라고 하시니까 학창 시절 또 그 선생님들이 떠오르네요. 혹시 뭐 영향을 받으셨는지? 되게 큰 영향 받았어요. 저희 여학교 다녔었는데 네. 거의 유일한 이제 남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 선생님한테 잘 보고 싶어서 과학부 들어갔었고 거기서 탐구 발표 대회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돼서 이제 전국대회가 상도 받았어요. 보니까 이거 재밌네 싶더라고요. 사실 그 선생님이 제 인생에 꽤 많은 영향을 주셨거든요. 특히나 학창 시절에 이 선생님은 정말 영향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굉장한 책임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학계로 막 아이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아니 근데 오늘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음식이 없어서 배를 좀 골아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배를 골아보진 않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급식을 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원 때도 계속 급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얻은 직장에서도 계속 급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굉장히 많은 끼니를 급식을 먹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묘하게 개학이나 개강을 하면 급식을 먹고 살이 붙고요. 방학을 해서 급식을 못 먹으면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런 변화 정도 겪어봤습니다. 급식을 굉장히 즐기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원래 남이 해주는 밥이 좋죠. 저도 배를 골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고르면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음식 귀한 줄 모르고 우리 때 보릿고개 시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왜 귀한 음식을 놔두고 건강한 모습을 좋아하시니까 항상 이제 그런 잔소리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저희 집에 이제 10대 아이가 3명 있거든요. 네. 이들이 먹어야 되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고르는 건 아닌데 늘 뭔가를 사다가 냉장고에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10대 남자가 셋이 있거든요. 네. 냉장고가 2개 있어요. 여기. 진짜. 저희도 뭐 남자애들 둘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일부러 뭐 예진 아바처럼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갈 때 어쩔 수 없이 굶는 경우 아니면 사실 뭐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게 그 먼 나라 얘기 같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 네. 이 생각보다 식량 위기가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사실 기근이라는 이 문제는 사실 낯설잖아요. 근데 이 기근으로 인한 사망률이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21세기 들어서 그 사망률이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그 이유로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자연적 냉해가 사라졌고, 또 2번째 이유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식량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기근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뭐 전쟁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사실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뭐 그런 기사들을 정말 수도 없이 본 것 같아요. 이 봄초 파종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식량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뭐 특히 뭐 이제 식용유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밀가루 얘기 많이 나오고 그리고 벌써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죠. 모든 것들이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사실 뭐 유럽의 곡창지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몰랐어요, 굉장히 그전에는요. 전쟁 전에는. 큰 그런 네. 곡창지대였고 그 밀도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곳인데 지금 거기서 거의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주변 나라들도 또는 그 식량을 수입받던 곳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이제 그 세계가 다 연결돼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기후가 안 좋으면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물가가 뭐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기댈 수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굉장히 좀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실생활 속에 느껴지잖아요. 그 물가가 오르는 것들이. 요즘 그렇죠? 기름값, 차량 기름값 정말 기름값.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2,000원 넘었다면서요? 네, 올라가니까 딴 것들도 다 같이 올라가게 되네요. 사실 운송을 안 하고서 모든 것들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른 거 가격도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전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실 러시아가 강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받는 게 그들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러시아도 역시 지금 최대 밀 수출국 중에 하나고 또 비료의 주요 성분의 수출국이기도 한데요. 그로 인한 또 피해도 막심하다고요. 비료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좀 좋은 거, 나쁜 거?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비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네. 은퇴하시고 내려가시면서 텃밭을 읽으시면서 이 텃밭에서는 정말 우리 애들 먹을 거니까 정말 비료도 안 쓰고 농약도 안 쓰고 아주 깨끗하게 키워야지 하시고 1년 만에 포기하셨어요. 비료를 안 쓰면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네. 안 자라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왜 자연 비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냄새도 나고 만들기 너무 힘들고 효율도 별로 안 좋고
그냥 뿌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근데 이 노선. 비료가 수입이 잘 안 되고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그만큼 식량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영양분 중에 어떤 것들은 이제 뭐 식물 같은 경우에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영양분도 있지만 이제 인위적으로 혹은 넣어줘야 하는 비료나 이런 식으로 첨가해줘야 하는 영양분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료의 대표적인 이제 영양 성분들 중에 하나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약간 질소가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공기 중에 질소가 몇 %나 있을까요? 질소는 사실 선생님께 질문을 바로. 네. 되게 재밌는 게 질소가 이렇게나 많은데 안타까운 건 이 공기 중에 많은 질소를 직접 우리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직접 이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질소를 그냥 공기 중에서 뿜뿜 이렇게 보충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비료에 굳이 그 성분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제 그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콩과 식물이었는데 그래서 콩과 식물은 이제 뿌리에 뿌리옥박테리아라는 이제 공생 세균이 있어서 걔의 도움으로 공기 중이나 아니면 토양 속의 질소를 잡아서 몸 안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는데 나머지 많은 식물들은 이제 그런 공생 체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제 비료가 필요합니다. 아, 그런 원리였군요. 예전에 농사법 중에 하나가 농사를 한 번 짓고 나면 지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더 이상 농사가 안 된다. 그래서 거기다 콩을 한 번 심어요. 그러니까 콩과 식물에서 먹고 남은 거 뿌려주거든요. 그럼 다음에 다른 거 심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인간의 간섭 없이 잘 자랄 수 있는 유일한 식물이 되겠네, 콩이. 네, 콩은 잘 자랄 수 있죠. 그러니까 콩이 그만큼 질소 합성을 잘하고 이 질소가 필요한 이유가 단백질 합성의 질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농사 짓는 뭐 그런 화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비료를 정말 많이 뿌리더라고요. 맞아요. 잘 자라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아까 기근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배고픈 데 쓰지 않고 그 단어는 계속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도체 같은 게 부족하면은 반도체 기근 이런 말은 지금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우리한테는. 거기서 유래됐구나. 그래서 뭐 그 식사는 하셨어라는 인사말 자체가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네. 그래서 혹시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정말 걱정돼서 밤새 물어보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뭐, 그다음에 네. 다음에 밥 한 번 먹자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대한민국도 사실 뭐 식량 위기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그 암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이유가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OECD 38개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1970년대 80.5%에서 2020년 자료를 보면 20.2%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량의 절반도 우리 힘으로 자급자족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 좀 실감이 안 나기는 해요. 주변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당장 지금 우리 앞에도 이렇게 맛있는 게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있는데 손도 안 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여기 동네 맛집이에요. 예, 빵. 예. 아 근데 80.5에서 20.2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완전 폭락인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농업이 조금 불균형하게 된 게 쌀만 자급이 되고요. 나머지가 거의 다 자급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쌀 소비는 자꾸 줄고 있거든요. 줄죠. 네. 밀 소비가 늘어났죠. 네, 밀 소비 늘고 다른 잡곡 소비는 늘어나는데 그건 그러네, 이것도 전혀 다 밀이네요. 안 맞아요. 돼요. 네, 그쵸. 이거 다 수입일 거예요. 네. 밀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한국인들의 어떤 소비 습관이 네.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식생활, 식문화가 그만큼 좀 변화가 서양 쪽으로 많이 있었던 갖고 거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쌀 소비량이 계속 이제 줄어드니까 쌀 심는 데다가 다른 걸 밀 같은 거 심으면 되지 않나요? 식물이 자라기 위한 기본적인 뭐 환경 조건이라는 게 있고 기후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안 기후는 되는구나. 원래는 아무래도 쌀농사에 쌀농사에 맞게 적합한. 변해왔는데 밀이 잘 되면 옛날부터 밀을 키웠겠죠. 그렇네요. 네. 그러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홍부식이 작년이라 그래서 그때 쌀에 비해서
보리나 딴 걸 먹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쌀로 막걸리 만드는 것도 불법이었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밀가루 네. 밀막걸리였나요? 네, 뭐 다른 그런데 요즘에는 다 쌀막걸리잖아요. 그만큼 쌀이 남아 돌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 어린 시절 이렇게 그 도시락을 싸가면 꼭 보리를 섞어서 와야 됐기 때문에 도시락을 검사까지 검사도 했던. 했었어요. 예. 예. 그런 거 아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눈을 피하고 그냥 제가 모르는 이야기니까. 아 저도 저희 삼촌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좀 믿기지는 않는데 뭐 그게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생생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안조현 선생님께서 뭐 기후 변화의 어떤 원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마가 47일간 지속됐던 2020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6.4%나 감소했다고 해요. 극심한 쌀 작황 부진을 겪은 건데 이 기후 변화가 식량에 얼마만큼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에 벚꽃 피는 시기를 가만 보면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간고사 기간에 맞아. 벚꽃이 예쁘게 피어서 시험 공부하기 싫게 막 이런다라고 했는데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다. 맞아요. 네. 근데 올해 벚꽃 피는 시기를 가만히 봤는데 아직 추운데 벚꽃이 피어 하고 문득 달력을 봤더니 중간고사보다는 웬걸 훨씬 한 3주 전 이렇게 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기후변화가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진짜 그러네. 기후 변화가. 그 삼촌한테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요. 이 삼촌이 많은 얘기 해줬어요. 삼촌이 여러 분 계신 거 아니에요? 삼촌 한번 모시고 싶어요. 매 겨울 한강이 꽝꽝 얼었던 그 기억을 생생하게 삼촌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럴 거면 다음에 삼촌을 모시잖아요. 삼촌을 좀 모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 한강이 다 언다는 거는 거의 그냥 뭐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겨울 기온도 많이 좀 그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게 우리가 먹는 식량 작물하고도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작물에서도 계속 생산량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꽃이야 뭐 그냥 한 3주 전에 빨리 보러 가면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작물이 3주 전에 빨리 깨어나서 시들시들해지면 그 다음에 열매가 잘 안 열릴 테니까 이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제때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니까. 예. 그리고 특산물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디 하면 뭐 이런 그 특산물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채소나 곡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라지가 않고 네. 심지어 바나나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 북방 한계선이 자꾸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후에 따라서 어떤 작물이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있었는데 자꾸 위로 올라오면서 특산물이 바뀌고 있고 소나무도 사라지고 있고. 예, 원래 유명했던 것들은 오히려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안 자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이제 학창 시절에 배웠던 지리 교과서에 보면 지역마다 뭐 대구는 사과, 뭐 어디는 뭐 이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달라졌다는데 교과서에 반영이 됐을까 하고 지리 선생님께 빌려서 봤는데 진짜로 변화가 반영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기하다. 것도 신기했어요. 옛날에 네. 배운 거다 쓸모없네요, 이제. 이렇게 그걸 조금씩 위로 올리시면 돼요, 지역을. 위로. 조금씩 위로 올리시면. 아 근데 사과가 이제는 뭐 그 강원도에서도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애국가에도 나오는 그 남산의 소나무가 좀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충격입니다. 네, 소나무가 이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들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가사가 바뀌었대요. 가사가요? 가사가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네, 익숙해요. 네, 네, 근데 이게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따개비. 네, 그 명태하고 거북이가 사라진 거예요. 명태가 안 잡혀서. 네. 실제로 그래서 가사를 바꿨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부르는데 가사가 네.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네, 저희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서 다른 게 나오지? 네, 이거 주소도 바뀌고 가사도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명태가 이제 더 이상 그 내에서는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막 굉장히 노력을 수년 동안 해왔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 성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치어를 뭐 이렇게 방류를 하고 뭐 그랬는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애들이 뭐 살 수가 없죠. 네, 그 명태는 이렇게 한대성 물고기라서 찬물을 좋아하는데 물이 따뜻해지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서 우리나라 근해 그 명태가 거의 90% 이상 사라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 저 어렸을 때 오징어 굉장히 쌌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정말 비싸요. 정말 이유가 비싸졌어요.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수온이 그렇게 또 많이 오르진 않았던데요? 뭐 1도
1도, 2도 정도밖에 안 올랐던데 그렇게 생물들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되나요? 수온이? 해양 연구하시는 분들 자료를 보니까 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1도 상승하는 정도인데 바닷속에 사는 해양 생물들이 체감하는 바로는 한 5도에서 8도 정도 상승한 걸로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산 자원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 멸치하면 남해안 멸치였잖아요. 그래서 이 멸치가 이제 서해에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점점 아까 과일들 올라가듯이 어류들도 네.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동물이 좀 차이가 뭐냐면 식물은 날씨 더워졌다고 저기로 가서 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지에 사는 동물도 마찬가지 이동할 때 좀 제한이 어렵거든요. 있죠. 그런데 바다는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여기 더워지면 가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더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은 이제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변하거든요. 육지만큼. 그래서 그냥 안정적인데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동물들은 특히. 그러니까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조금만 변해도 굉장히 빨리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조금 따뜻해지면 차가운데로 가야죠, 뭐. 그렇죠. 네, 살기 그런데 이제 위해서는. 못 가는 애들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호 같은 경우, 네, 그냥 죽어버리죠, 그냥 인간의 기준에서 5도면은 그러니까 서울 날씨가 약간 동남아 방콕이나 뭐 이 정도 날씨로 변하는 것 정도의 그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얘네들이 느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만으로도 사실 우리 밥상이 참 많이 변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가 되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더 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과한 토크에서 이 얘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바로 대규모 집단 연쇄 실종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이 실종 사건이 수도권까지 번졌다 그래요. 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약 100억 마리의 이것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뭘까요? 말이면 동물이겠군요. 네, 다행히 사람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곤충일 것 100억 마리. 같고. 네, 100억 마리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서. 네. 웃음기를 좀 뺄까요? 네. 지금 너무 웃으면서 얘기했나요? 아니, 뭐, 100억 마리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뭐가 사라졌을까요? 사장님 혹시 예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뭐 대본에 있기는 한데 그래서 최근에 너무 뉴스에서 많이 나왔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꿀벌이 사라졌잖아요. 네. 꿀벌 100억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 그냥 얘네들이 갑자기 좀 나타나기 싫다 그래서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무슨 이 배경에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가지 원인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이제 꿀벌에 붙어서 꿀벌을 못 살게 괴롭히는 기생체 중에 하나의 응애라는 것이 있는데요. 응애 이름은 귀여운데 되게 못됐네. 응애가 이제 꿀벌을 괴롭혀서 이제 꿀벌의 생존율이 감소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꿀벌들한테 도는 바이러스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일단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문제가 있죠. 꿀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곤충이지만 곤충은 이제 변온 동물이거든요. 그러면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활동량을 제한을 해요. 물질 대사 활동을 낮추고 그다음에 또 외부 활동을 삼가고 이제 겨울을 이제 최소한의 에너지로 보내는 거예요. 겨울잠을 자듯이.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봄이 되어서 따뜻해지면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사실은 이제 에너지를 비축해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을이 묘하게 길어지고 겨울이 묘하게 확 추워지지 않고 이제 어설픈 그 기간이 늘어나면서 꿀벌이 활동 기간이 여기서 딱 끊지 못하고 조금 더 길어지고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런 시간들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시기를 잘못 맞춘 꿀벌들은 이제 집을 나갔다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오는 중에 사망하는 비율이 많았다고 합니다. 동사하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날씨 적응을 못해서 나가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꽃을 이제 못 찾고, 꿀을 못 찾고. 근데 제가 지난 겨울을 떠올려봐도 가끔 이렇게 공원 같은 데를 지날 때 얘가 제정신인가 가끔 갑자기 꽃이 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도 착각을 한 거죠. 날씨가 갑자기 너무 따뜻해지니까 봄이구나. 나왔다가 뭐 꽃도 물론 얼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벌도 그거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나왔다가 동사하고 심각하네.
이번에 그 꿀벌 실종 사건은 진짜 좀 심각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로 많은 데서 벌어져서 제가 그 박물관 관장을 할 때 저희 박물관에서 꿀벌을 키웠거든요. 양봉 실제 이제 그 관람객들이 전시도 할 수 있도록 이제 뒤에 구멍을 뚫어놓고 키웠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없어졌어요. 돌아오지 전시를, 않은 거죠. 전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주 오래전부터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생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이게 정말로 그 지난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와 이게 현실로 닥치는구나 그런 위기감도 느껴지고요. 그냥 꿀벌이 사라진다고 우리가 그 먹는 꿀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잖아요. 사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꿀벌이 왜 식물의 그 수정을 도와준다는 네. 것 자체는 아시잖아요. 네. 근데 묘하게 사람이 꿀벌이랑 같이 이게 공존을 하면서 사람이 먹는 식량 작물 중에 상당수가 꿀벌만 수정을 도와줄 수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이 식량 작물들이 수정이 안 돼서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꽃 열고 막 붓으로 갖다가 발라주고 하는 걸 네네네. 굉장히 많이 하신 이유가 꿀벌이 안 날라와서. 원래 비닐하우스 같은 데는 관리하는 분들이 꿀통을 가져가요. 가져가서 비닐하우스 안에 꿀벌을 풀어놔요. 그래야지 수정이 되어서 이제 열매가 맺히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꿀벌을 분양한다는 얘기가 그 행위. 그러니까 꿀벌을 비닐하우스에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못 하게 되면은 그때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근데 뭐 나비 뭐 이런 뭐 다른 날아다니는 곤충 애들도 약간 그런 것들 하긴 하지 않나요? 하긴 하는데 꿀벌이 절대적으로 꿀벌 숫자가 많고는- 많고 많이 나는 그리고 거죠. 꿀벌이 상징적이라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네. 다른 연구들도 같이 살펴봤더니 나비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비. 꿀벌한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비는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고. 그쵸, 그쵸. 네. 내가 지금 걔도 곤충인데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확실히 어렸을 때 비하면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자연스럽게 날아다니는 나비나 벌을 본 게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 꿀벌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네요. 그러니까 보면 국제학술지 랜시트에 실린 자료를 보면요.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난과 영양실조로 한 해 142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해요. 이미 이제 그 예상이 또 현실이 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근데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있는 게 바로 미래 식량입니다. 또 인간은 또 대안을 찾으니까 어떻게든. 근데 꼭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자체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겠죠, 그죠? 미래 식량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막 떠오르는 게 뭐 일단은 곤충 얘기는 뭐 지금 곤충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10년? 그러니까 특히 더 굉장히 많이 미디어에서 조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설국열차에서 그 양갱 있잖아요. 곤충으로 만든. 곤충으로 만든. 그게 어떤 맛일지 궁금하기는 한데 곤충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식용곤충은 요즘에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어떤가요? 드셔보신 적 인터넷에 주문하면 다 옵니다. 네. 아 근데 좀 그 출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쿠키 좀 드시고요. 네. 빵보다 쿠키를 좀 더 드시고 좀 잠깐 쉬어가지고. 네, 오늘 이거 우리 너무 어색하다. 이 제작진들이 오늘 촬영에서 되게 또 친절하게 뭐 간식을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요거. 야, 이거는 제가 참 사실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요. 약간 오늘 비밀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쿠키를 좀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쿠키 하나씩 먹고 갑시다. 쿠키 맛있네요. 쿠키 맛집 거네. 하는데 이 재료가 이겁니다라고 공개하는 게 사실 특별한 오늘은 임무를 받으셨구나. 어디 다시 해볼까요? 근데 늦었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다시 하죠. 논란 척할게요.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제가 한번 네네. 먹어볼게요. 이게 어떤 맛인지 제가 이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이 곤충을 드셔보신다고요? 네네 한번 먹어볼게요. 원하신다면. 어떤 맛인지. 네. 맛있어요. 맛있다니까요. 맛있다고요? 네. 어떤 맛일까요? 그냥 뻥튀기 과자 맛 나요.
뭘 고르세요 또? 아, 지금 그걸? 작은 걸 찾고 있었어요. 그나마 지금 작은 걸 찾고 있는데. 드셔보실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맛있어요. 지금 그 드시고 계신 게 거덜이? 네네 갈색 거저리 애벌레. 갈색 거저리 애벌레 맛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되게 되게 고소한데요? 고소해요. 이게, 아, 이게 네. 이름이 고소해인 이유가 네. 고소해서 그래요. 고소해서. 드셔보실래요? 아니 뭐 아, 이거 또 뭐랑 비슷한 맛인데. 조마조마 뭐지? 먹으면 입장이 이상해지니까 벌레네요. 약간 견과류 뭔가랑 비슷한 맛도 나고. 네. 아뭐 맛있죠? 향은 먹으면 특별한 향은 맛있어요. 없는데? 네. 이게 모양이 그래서 그렇지 먹다 보면은 계속 먹는 맛이에요. 왜 이게 그런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네. 권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그 제작진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다 싸드릴게요. 제작진들 아니 전 뭐 이거 이렇게 예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하나 생각보다 먹어보겠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워낙 또 미식가시니까 우리 사장님은. 그래도 이 정도 생김새면 식용 곤충 중에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제가 일단 얘 좀 매끈매끈하고 그래도 좀 먹으면 먹을 수 있게 생기긴 했잖아요. 네, 이거보다 조금 단계 높은 게 이제 그 군뱅이라고 하는 그 약간 좀 통통한 애벌레들 있잖아요. 그거는 말린 지푸라기 맛 네, 같은.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너무 크리미한 느낌이 나서 네, 상상이 돼요. 네. 익숙해서 그렇지 나쁘지 않은데요? 그 번데기가 그거, 네. 그 외모가 만만찮아요 사실. 맞아요. 네. 네. 급하게 사장님 물을 마시시죠. 커피가 얼마나 맛있게요? 뭔가 이렇게 헹궈내려고 급히 드시는 아니요. 그 느낌이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그 식감이 바삭바삭하니 괜찮은데 좀 고소한 맛이 있는데요. 근데 맛이 강하지가 않네요. 이거 네. 거의 맛이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식용곤충을 잘 먹기 위한 방법들이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형태가 아무래도 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니까 얘를 뭐 가루로 만들어서 밀가루에 섞어서 뭐 빵을 만든다던가 그런 식의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몇 %를 섞는 게 뭐 사람들에게 뭐 질감 면에서나 맛 면에서 혹은 영양 면에서 뭐 좀 좋은 평가를 받을까 이런 연구들도 많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뭐 굳이 뭐 이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식이 바뀌고 얘네들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친근해진다면 뭐 태국 같은 데 가면은 형태 그대로 이렇게 튀기거나 구워서 그냥 꼬치에 넣어서 그냥 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어떤 꺼리낌 없이 아주 맛있게 먹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인 것만은 확실한 것 처음 같긴 보는 합니다. 사람한테 지금 이것과 번데기를 같이 넣고 어느 거 먹을래 하면은 아마 이걸 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영양가는 확실히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식용곤충에 대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가 있다고 해요. 기존의 환자식을 섭취한 환자보다 이 식용곤충을 섭취한 환자가 회복 경과도 좋고 또 근육, 골격도 증가하고 면역 세포의 활성화도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근육까지? 네. 그래요? 군뱅이도 군뱅이는 뭐 몸에 좋다는 얘기를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그런 소식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들한테 좋다 이건 설일 수도 있는데요. 단백질이 밀도 높게 모여 있을 거고 그리고 군뱅이도 뭔가 그 껍질이 뭐 두껍다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곤충 우리 얘기했지만 뭐 새우나 게처럼 생각해보면 껍질을 먹진 않잖아요. 저희가 새우나 네, 게를 네, 먹을 네. 때도. 그럼 곤충을 씹는다고 상상해봐도 단단한 껍질이나 날개나 다리가 있으면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군뱅이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잘만 가공한다면 고급 식재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소프트 크랩처럼. 네. 보통 우리가 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고단백 식품이 영양가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보면은 되게 수분하고 지방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단백질보다. 근데 곤충은 이게 농축이 돼 있어서 단백질 함량이 그러니까 동일한 무게를 놓고 보면 더 높아요. 그래서 더 고단백 식품이고 몸에 더 좋다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곤충은 키우는데 네. 굉장히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죠. 경제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잘 자라고 그리고 빨리 자라죠. 빨리 자라고. 네. 그리고 아무거나 먹고 굉장히 잘. 생명으로 딱 좋은데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그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대표적이죠.
예. 여기 뭐 사실 뭐 논란도 많긴 한데 이게 뭐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 형태로 제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걱정을 안 하는 게 조금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만 GMO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쉽게 그냥 설명을 하자면 이 생물이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이를테면 토마토가 많이 쉽게 뭐 보관도 어렵고 짓물러진다라고 하면 이걸 좀 단단하게 오래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관을 잘해야 돼라는 게 1차원적 접근이었는데 이제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조금 더 이 어떤 외부 충격에 단단하게 보존될 수 있게 그런 유전자를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주입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요새는 이제 유전자 가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위적으로 뭔가 유전자를 조금 잘라서 그 부분을 좀 없애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첨가하기도 하고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 생물학적인 조작을 통해서 생물체의 특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GMO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무르지 않는 토마토 나와 네, 있죠? 네, 지금? 그거는 네.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맛이 없어서. 근데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농사를 단점이 지으시는데 맛이 네, 없으면 안 예, 먹죠. 그 농사를 지으시는데 벌레가 많이 꼬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벌레 맨날 제초제 뿌려야 돼, 그 농약을 뿌려야 되면 그것도 또 해롭잖아요. 그런데 이 벌레의 천적인 박테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 박테리아이 벌레를 죽이는 독을 만들거든요. 이 독을 만든 유전자를 잘라서 옥수수에 넣어줘요. 그럼 옥수수 잎을 갉아먹으면 마치 그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처럼 얘네들이 죽어버려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원래 이 옥수수는 이런 독이 없는데 이런 박테리아에서 독을 빼내서 넣어주는 그러니까 유전자 수준에서 조작을 하는 게 이제 유전자 여조합 식품 GMO라고 하는 거죠. 그게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그죠? 여기서는 비윤리적은 아니고 애초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만들어진 건 질병 치료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뇨병에 사용되는 인슐린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시작이 됐었고 그게 점차 식량까지 확대가 된 건데 사실 이 GMO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GMO를 통해서 약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인슐린이라든가 사람에게 필요한 호르몬들을 예전에는 인슐린을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정말 소나 돼지가 죽으면 췌장을 뽑아서 그걸 갈아서 거기서 인슐린 뽑았었으니까 가격도 되게 높았고 되게 부작용도 심했는데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한테 넣어서 대장균한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대장균이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약으로 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이런 약들 되게 많은데 인슐린이 네. 사실은 GMO의 원조죠. 원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작물에 집어넣게 되면 이 작물 우리가 통째로 먹어야 된다. 그럼 그 유전자도 우리가 먹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질병은 치료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식량은 나는 치료할 필요도 없는데 이거 먹고서 뭔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쇠고기를 잘라서 먹는다. 거기에 소의 유전자가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겠네요. 아, 얘기 지난번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당연히 들어있겠죠. 그걸 네. 먹는데 우리 지금까지 별 이상 없었거든요. 우리 몸이 서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에서 오는 좀 거부감도 있는 것 같은 게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고 하면 조작이라는 그쵸, 말이 조작. 주는 또 뭔가 범죄 거부감이 같잖아요.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조작. 용어를 조작이 아니라 이제 변형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이제 그 변형도 마음이 뭐 그다음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 표현 자체는 뭔가 뭐 나쁘거나 불쾌한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이 중에 조금 희소한 것들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충분히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몸에서도 세포 분열이 지금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변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뭔가 치명적인 것 하나에 딱 잘못되면 그게 이제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에서도 변이란 항상 일어나는 건데 그게 단지 인간이 조금 개입했다는 이유로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이제 그런 지점에 있는 것도 사실 있죠. 우리가 먹는 밀이나 벼나 옥수수나 다 수천 년 동안 육정을 통해서 완전 변형시킨 거거든요. 원산지는 완전히 달라요. 원품종은 이걸 어떻게 먹지 싶을 정도인데 그걸 변형을 시켜서 옥수수도 만든 원래 거거든요. 그런 모양이 아니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남미에서 처음 발견된 형태, 뭐 테오신테라고 해서 지금도 남아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나달이 아니라 진짜 작고 딱딱한 게 몇 개 없는 나달로 되어 있는 그런 그냥 평범한 야생 식물이었거든요. 이거를 인간들이 이제 품종 개량을 계속 성공을 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통통한 옥수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사실 자연적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그럼 원래가 언제냐? 원래가 언제고 가장 자연스러운 게 언제냐라고 하면 정해지지 원래로 계속 올라가고 나면 그럼 빅뱅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냥. 없죠. 근데 얼마 전에 뭐 그 작년이었나요? 감자에 전혀 인간의 간섭이 없는 원형을 그 씨앗을 찾아냈다고 해서 대규모 이렇게 수확을 해서 뭐 그거로만 음식을 만드는 뭐 그런 뭐 레스토랑을 연다 뭐 이런 그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게 더 위험할 수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독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건 아주 오랫동안 안전하다라는 게 이제 보장이 된 거예요. 검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원시적인 걸 찾아서 먹으면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지금 그 적응 못하는 뭔가가 있을 위험이 더 크죠. 그러니까 GMO 식품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뭔가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네요. 네. 사실은 이제 무조건이 아니고 거부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GMO를 사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에.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를 자꾸 못하게 하고 뭐 실험을 못하게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우간다 같은 경우에 바나나가 주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GMO 같은 게 들어가서 해충의 튼튼한 바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 그렇죠. GMO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거든요. 재앙이죠. 네.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또 다른 먹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곤충, 뭐 GMO까지 얘기를 했고. 요즘에 제가 많이 들었던 게 하나 배양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람들 고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뭐 축산 농업의 그 오염 상태라든가 뭐 메탄가스 발생 이런 게 너무 문제가 돼갖고 그리고 또 사실 도살해야 된다 문제도 때문에 동물에게서 세포를 떼어내서 그걸 실험실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물을 우리가 키우는 먹는 게 아니라?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동물의 근육세포 근육을, 또는 지방세포 이런 걸 떼어내서 실험실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섞는 거죠. 그게 배양육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좁은 곳에서 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오염물질 생기지도 않고 가장 좋은 거 동물을 안 죽여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고 하고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동안 문제는 이것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가공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갖고 뭐 이게 네. 한 점에 무슨 뭐 400만 원인가? 네, 이렇게 지금은 있는데 소를 키우는 게 더 싸요. 네, 지금 그런데 그렇죠. 앞으로 발달을 하면 그게 더 그렇겠죠. 가격이 낮아질 거라 같은데요.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많은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배양육은 확실하게 저는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특히 네. 이제 그 우주 여행을 하려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오래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별까지 가려면은. 그러니까 몇 세대에 걸쳐서 사실은 가야 돼요. 그 다른 별까지 우주 여행을 하려면은. 아, 그렇죠. 그러려면은 뭔가를 먹고 할 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소를 데려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소를 데려가야 우유도 있고 고기도 나오고 그런 게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닭도 한 몇 마리 좀 네, 이렇게 좀 그러지 않고서는 계란 그, 이렇게. 그 어떻게 포장만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배양육으로 인해서 드디어 우주여행에 소를 안 데려가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 네. 그러네요. 그 두 분은 뭐 그 어떤 미래 대안, 우리가 먹거리, 뭐 어떤 그 대안이 있을까요?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요새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나의 땅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땅과 그다음에 거기 뭐 토양도 적당히 관리가 돼야 되고 뭐 비료도 해줘야 되고 그럼 1년 내내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좀 스마트한 방식으로 통제해서 사람의 관리를 최소화한 상태로 뭐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실내에서 되더라고요. 뭐. 네. 저 집에서 키우는 그 식물 키우는 배양기 네, 가전제품 나온 거 봤어요. 최근에 뭐 기업에서 가전제품으로 네. 모 기업에서 식물 키운다는 게 이론적으로 영양분만 공급해주면 크거든요. 식물을 그걸 이제 땅에서 뽑으니까 땅에다가 심어서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다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예, 땅에서 키우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비효율적이고 탄소 발생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기후 변화에 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농업은 그냥 그대로 두고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우면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농업에 이걸 대안으로 하면은 이 기후 변화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보통 우리 작물들이 보면 대부분 1년생이에요. 네. 벼 한 번 심고 키워서 자르고
또 심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량 작물들을 다년생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연구도 하고 있대요. 한 번 심어놓고 계속 따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 파테크 잠깐 했었잖아요. 계속 잘라 먹으면 계속 팥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다년생 식량 작물을 개발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해초. 해초. 연구. 해초는 뭐 바다는 워낙 넓으니까 거기서 해초를 만드는 거. 또 괜찮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우주여행을 간다 혹은 예전에는 극지방에서 뭐 남극 세종기기에서 뭐 연구 중인 연구원들에게 뭐 채소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논의들이 한 10년 전쯤에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좀 가져와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전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죠. 2023년에는 80억, 2050년에는 100억 명을 돌파할 예정이고 또 2050년에는 필요 식량이 2006년에 비해서 69%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 문제는 앞으로 인류가 계속해서 뭔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저는 인류가 꼭 해결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역시 과학기술이죠. 네. 진짜 우리가 과학이 기댈 수밖에 없네. 이 세 분께 박수 한번 주시죠. 힘내시라고 그래서 진짜 해결해 주세요. 좀. 세 분의 어깨가 식량 무겁습니다. 문제. 네. 심각합니다. 안주현 선생님, 과학 선생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그리고 뭐 하시고 싶었던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이렇게 오고 보니 오늘 주제가 이제 식량이었잖아요. 네. 그것도 현재의 식량이 아니라 좀 미래의 식량을 걱정하는 주제였는데 미래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도 다 대처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함께 헤쳐나가는 데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이런 인식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도 하게 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밥 먹을 때마다 조금 진짜 더 신경 쓰일 것 같아요. 학생들도 이제 과학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네. 과학자로 많이 가고 우리의 미래는 과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음악 선물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또 그 친구들이 함께 부른 We Are The World인데요. 1985년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45명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녹음한 곡. 이거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당시 2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인데요. 오늘 주제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노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가 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직면한 그런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약 8억 명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요.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1초에 5명꼴로 어린이들 굶어 죽고 있는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무겁게 이야기를 끝낼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이런 과학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좀 밝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좀 밝은 전망을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들려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해요. 네. 네. There are people dying. Oh, when it's time to lend a